강지훈은 숫자로 이루어진 제국의 황제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도시의 지도를 새로 그렸다.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심장이 발 아래에서 고동쳤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에 수조 원의 자본이 움직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한 계약일 뿐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결과로만 증명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숫자가 주인을 배신하고 논리의 성체가 배신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릴 때 그 황제는 과연 무엇이 될까?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마감된 펜트하우스 사무실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홀로 거대한 책상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꺼져 있었지만 단 하나 화상회의를 위한 스크린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너머에는 지인테크의 2인자이자 그의 오랜 멘토인 박태준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대표님, 방금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최종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만 까딱였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식 발표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에게 이 거대한 성공조차도 그저 계획된 수순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화려함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골목 안. 공기 중에는 짙은 나무 향기와 니스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방 안에서 한서연은 섬세한 손길로 부서진 고가구의 다리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하는 옆모습 위로 따뜻한 조명이 쏟아져 내렸다. 이곳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뒤 자신의 두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작은 세계였다. 몇 년 전 지인테크의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는 그녀의 가족이 평생을 바쳐온 전통 가구 공방과 그들이 살던 동네 전체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렸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졌고 그녀는 잿더미 위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증오했지만 그 증오에 잠식당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길을 택했다. 강지훈은 화상회의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와인셀러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다. 성공의 정점에서 맛보는 고독은 달콤하면서도 썼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희생시켰다. 때로는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한눈에 담으며 와인을 음미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의 비서실장인 김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절대 연락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띠링. 전화벨 소리와 함께 긴급 속보 알림이 화면에 떠올랐다. 속보. 지인텍, 강지훈 대표,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혐의. 검찰, 압수수색 돌입. 그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비자금을 조성한 적도 주가를 조작한 적도 없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내부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TV에서는 그의 얼굴과 함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패닉에 빠진 김민재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대표님, 검찰이 모든 서버를 압수했고 대표님의 개인 계좌는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에 대표님의 디지털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디지털 서명. 그것은 지인테크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의 핵심이자 오직 그와 박태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종 키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배신. 차갑고 날카로운 단어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믿었던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라디오를 켰다. 그녀의 작은 공방 안으로 차분한 심야방송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긴급 뉴스가 보도되었다. 지인택해 강지훈 대표가 몰락했다는 소식.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남자의 이름.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결국 그 거대한 탑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의 몰락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펜트하우스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불타는 것을 뒤로하고 오직 그만이 아는 비상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화려한 수트는 허름한 점퍼로, 수백억을 호가하는 시계는 손목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거대한 유리성을 돌아보았다. 한때는 그의 왕국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묘비에 불과했다. 모든 것을 잃은 황제는 이제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어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처절한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강지훈은 이제 곰팡 내 나는 낡은 고시원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딱딱한 침대,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이 된 약간의 현금 뭉치. 세상은 그를 잊기는커녕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사범으로 규정하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유리성이 무너져 내리는 꿈,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비웃고 있는 박태준의 얼굴. 분노가 그의 피를 태웠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황제의 삶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 본능과 복수심만 남은 한 마리의 짐승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 한 대로 지인택해 외부망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찾아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날카롭게 키보드 위를 오갔다. 그는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기 시작했다. 디지털 서명. 그것은 박태준의 작품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동기는 무엇인가? 단순히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단순했다. 박태준은 그런 시시한 인물이 아니었다. 지훈은 과거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했다. 그러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의 몰락 직전에 최종 승인된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였다. 박태준은 유독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밀어붙였었다. 그 하청업체는 프로젝트 직후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회사에 거액으로 인수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자금 세탁과 비자금의 흐름은 분명 그곳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를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 주소는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로 인해 철거된 바로 그 지역 부근이었다. 단서를 찾기 위해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시원을 나섰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낡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는 과거 자신이 파괴했던 바로 그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단서를 찾아 헤매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철거된 지역은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낡은 가게들만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다. 허기와 탈수,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다 결국 힘없이 길가에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향해 놀라 달려오는 한 여자의 그림자와 그녀의 뒤로 보이는 서연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따뜻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강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여자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물론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친절한 행인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꾀죄죄한 행사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렇게 길에 쓰러져 계시면 위험해요. 일단 저희 가게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식당으로 그를 이끌었다. 공방 옆에 딸린 그녀가 생계를 위해 운영하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잠시 후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맡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그는 이성보다 본능이 앞섰다. 그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옆에 놓아주었다. 지우는 숟가락질을 하던 중 무심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작은 흉터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정갈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그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몇 년 전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부지 시찰 현장. 수많은 주민들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때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이 공방만은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만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인의 옆에서 아버지를 지키려는 듯 두 주먹을 꽉 쥔 채 증오와 경멸,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는 수많은 얼굴들을 잊었지만 유독 그 강렬했던 소녀의 눈빛만은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바로 저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앞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세월이 흘러 더 단단해지고 차분해졌지만 그 눈빛의 강렬함은 그대로였다. 한서연.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삶의 주인이었다. 그가 먹고 있던 국밥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쓰디쓴 죄책감의 덩어리였다. 세상의 모든 아이러니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복수를 위해 찾아온 과거의 땅에서 자신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그는 숨이 막혔다. 그는 남은 돈 몇 푼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이 놀라 그를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다. 고시원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온 강지우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서연의 얼굴, 국밥을 건네주던 그녀의 무심한 친절, 그리고 그를 향한 연민의 눈빛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그의 목을 옥죄어 왔다. 복수심에 불타던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인간성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삶의 주인에게서 동정을 받았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 나설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 근처를 맴도는 것조차 또 다른 가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이성은 감정의 혼란을 비집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서연,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그리고 박태준.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에 그가 검색한 이름은 한진석,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였다. 그는 과거 철거민들이 만들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낡은 게시판까지 뒤져가며 먼지 쌓인 정보들을 긁어모았다. 한진석 씨는 단순한 공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철거민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지인텍의 부당한 개발 방식에 맞서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러다 지훈의 눈에 한 게시물이 들어왔다. 몇 년 전 익명의 주민이 올린 짧은 글이었다. 오늘 한진석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지인텍 하청업체 놈들이 협박하는 걸 전부 녹음해뒀다고. 위에서 시키는 놈 이름까지 말했다고 하셨어요. 박태준인가 뭔가 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태준.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만약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자신의 누명을 벗고 박태준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제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자존심도, 수치심도, 죄책감도 모두 발밑에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다시 한서연 앞에 서야만 했다. 자신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사이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과거에 자신감 넘치던 CEO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나직이 말했다. 이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다, 강지훈. 그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날 밤 지훈은 문 닫은 서연의 공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허름한 점퍼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식당 정리를 마친 서연이 피곤한 기색으로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인형을 보고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지훈은 천천히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눈에 스친 감정은 놀람, 불신, 그리고 인에 들끓는 증오였다. 낮에 보았던 남루한 행인이 대한민국 전체가 찾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게 국밥을 얻어먹은 게 당신이었어? 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녀는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당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물건 중에 녹음 파일이 있을 겁니다. 박태준 부회장과 관련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말을 잘랐다. 닥쳐요.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렸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죠? 모든 걸 잃고 나니 이제는 당신이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살아남으려는 건가요? 당신은 여전히 역겹고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처절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맞아. 난 괴물이었고 당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소. 난 당신에게 어떤 것도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오. 박태준은 당신 아버님뿐만 아니라 나까지 함정에 빠뜨렸어. 그 자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도 당신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는 계속해서 나올 거요.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증오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정의감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원수다. 하지만 이 남자의 말이 맞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짜 원흉은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를 자신이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좋아요. 돕겠어요.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은 그의 희망을 곧바로 잘라냈다. 착각하지 말아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마지막으로 모든 건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소.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롭고 가시 돋친 동맹이 맺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원수와 피해자는
복수와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불편한 동행을 시작해야만 했다. 한서연의 공방은 이제 복수를 위한 위태로운 비밀 기지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냉랭하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서연은 지훈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고 지훈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그는 공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수십 년의 세월이 상자 안에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버지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목표 지향적인 사업가답게 녹음 파일이 있을 만한 상자부터 체계적으로 열었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천천히 정리했다. 그 모습에 지훈은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은 지금 이 신성한 추억의 공간을 더럽히고 있었다. 몇 시간을 뒤졌을까? 서연이 낡은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 하나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식 녹음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쪽은 서연의 아버지, 한진석의 강직한 목소리였고 다른 한쪽은 비열한 협박을 일삼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한 선생, 고집 부리지 마시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박태준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고. 이 태산개발이 어떤 회사인데 얌전히 도장 찍고 보상금이나 챙겨. 그러다 다쳐. 박태준, 태산개발. 결정적인 단어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빛 속에 증오나 경멸이 아닌 동지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음성 파일은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 박태준과 태산개발을 연결하는 디지털 증거가 필요해. 그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는 공중전화를 찾아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김민재 변호사. 지훈이 직접 발탁하여 지인택해 최연소 법무팀 에이스로 키웠던 후배였다. 지훈이 몰락한 후 그는 박태준의 눈밖에 나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민재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공영에 처한 옛 상사를 보자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떠올랐다. 지훈의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대표님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세 사람. 몰락한 CEO,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 그리고 의리 있는 변호사. 그들은 김민재가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에 모여 첫 번째 방역을 계획했다. 지훈의 번뜩이는 전략가적 기질이 되살아났다. 박태준은 교활하지만 오만해. 그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그는 지인 퇴치 매각을 추진 중이던 낡은 위성 오피스를 떠올렸다. 그곳의 서버실에는 몇 년 전 사용이 중단된 구형 백업 서버가 있었다. 그 서버에는 분명 태산개발과의 초기 계약 데이터가 남아있을 터였다. 박태준의 회계 장부 조작이 시작되기 전에 원본 파일. 그것을 손에 넣어야 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둠을 틈타 위성 오피스 건물로 잠입했다. 김민재가 아직 사용 가능한 자신의 옛 출입증으로 1차 보안을 뚫었고 잠겨있는 서버실 문 앞에서는 뜻밖의 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공구들을 꺼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낡은 자물쇠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앤티크 가구 자물쇠를 고치는 걸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녀의 무심한 한마디에 지훈과 민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서버실에 들어선 지훈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낡은 시스템에 접속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하지만 다운로드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렸고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원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교의 다 됐어. 지훈이 외치는 순간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 아니었다.
박태준이 심어놓은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세 사람은 파일을 담은 USB를 쥔 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복도와 비상계단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했다. 지우는 건물의 구조를 꿰뚫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그들을 이끌었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서연이 창문을 깨고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상 사다리로 뛰어내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들은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파일의 암호를 해독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박태준이 태산개발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이메일 원본까지. 김민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이 증거의 극히 일부만을 언론사에 흘렸다. 박태준이 자신의 측근에게 헐값에 넘기려던 지인테크의 핵심 자회사 매각건에 대한 비리 의혹.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히 박태준의 아픈 곳을 찔렀다. 지인테크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계획했던 자회사 매각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승리였다. 같은 시각 지인테크 회장실. 박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신을 겨냥한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강지훈, 죽은 줄 알았더니 어둠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아직 지훈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벌레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미세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첫 번째 방역의 작은 성공 이후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김민재 변호사는 희망을 보았고, 강지훈은 잃었던 자신감의 조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서연과 강지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가느다란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필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함께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서로를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연이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강인한 생활력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새벽녘 책상에 기대 잠든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 위의 온기에 놀라 말없이 점퍼를 돌려주었다. 누구도 그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복잡한 암호 코드에 머리를 싸매다 잠시 쉴 겸 공방으로 내려왔다. 서연은 그곳에서 부서진 오르골을 수리하고 있었다. 작고 정교한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맞추는 그녀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서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대답했다. 부서진 것들을 고치는 일이니까요. 망가진 것에도 이야기가 있고 기억이 있어요. 그걸 되살려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부서지고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르골을 고치고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마치 자신의 부서진 삶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무도 믿지 못해 오직 숫자와 성공에만 집착했던 외로운 어린 시절,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어벽이었음을. 서연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태준은 분노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그를 자극한 것은 강지훈이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웠고 또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개가 감히 자신의 발목을 물려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사설 탐정, 해커,
뒷골목의 깡패들, 을풀어 강지훈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정보망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다. 제보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가 지인테크의 낡은 위성 오피스 서버였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곳에 출입 기록에 남아있는 김민재 변호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박태준은 교활한 덫을 놓았다. 그는 김민재에게 지인테크의 또 다른 비리 장부가 곧 폐기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정의감과 의욕에 넘치던 김민재는 지훈에게 큰 공을 세우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지훈이나 서연과 상의 없이 혼자 움직이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박태준의 사람들이 알려준 약속 장소, 폐쇄된 부둣가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지훈과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지훈은 김민재의 노트북에 남아있는 메시지를 보고 그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바보 같은 놈. 지훈은 이성을 잃고 뛰쳐나갔고 서연도 그를 뒤따랐다. 그들이 부둣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벌어진 후였다. 김민재는 박태준의 하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강지훈이 어디 있는지 불어. 그리고 내 놈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전부 내놔. 하수인 중 하나가 소리쳤다. 김민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비웃었다. 평생 가서 내 놈들 주인 발이나 핥아라. 바로 그 순간 창고의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대한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지훈이 절박하게 그의 이름을 외쳤다. 민재야. 김민재는 달려오는 트럭을 보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마지막 힘을 다해 품 안에 있던 USB를 지훈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 대표님. 그리고 굉음과 함께 그의 몸은 트럭에 부딪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하수인들은 재빨리 현장에서 사라졌다. 지훈은 무너져 내리듯 달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김민재, 정신 차려. 그의 외침은 텅 빈 창고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손에는 김민재가 목숨과 맞바꾼 차가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 전 작은 승리에 기뻐하던 순간들은 이제 잿빛 절망으로 변해버렸다. 복수라는 게임은 이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전쟁이 되어버렸다. 그의 친구이자 유일한 충신이었던 사람의 피. 지훈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잔혹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강지훈은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옷에는 아직 김민재의 피가 낭자했고 손에서는 친구의 온기가 사라진 감각이 떠나지 않았다. 몇 시간 같은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와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지훈은 유령처럼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버렸다. 죄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가장 충직했던 후배를 사지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의 죄책감은 단순히 김민재에 대한 미안함에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한꺼번에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박태준이라는 괴물을 키워냈고 그의 무자비함이 서연의 가족을 파괴했으며 이제 그의 복수심이 유일한 친구마저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자신을 저주했다.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재앙 덩어리였다.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느꼈다. 그의 텅 빈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 희생자는 바로 그녀가 될 것이다. 박태준은 이미 김민재를 통해
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가 그녀 곁에 머무는 한 그녀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들 사이에 싹텄던 작은 온기와 감정들은 이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치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그녀가 스스로 그에게서 도망치도록 만들어야 했다. 다시 예전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괴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서연의 공방으로 돌아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밤새 그를 걱정하며 기다렸던 서연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매정하게 그녀를 밀쳐냈다. 이제 끝났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우리 동맹 말이오. 당신 아버지의 녹음 파일, 당신의 도움, 다 잘 이용했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그의 잔인한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착각한 모양인데 지우는 일부러 더 잔인한 말을 골라 내뱉었다. 내가 당신에게 뭐라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소. 동정, 연민, 전부 다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야. 당신 같은 피해자는 나에게는 그저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이제 당신은 내게 거추장스러운 짐이야. 위험하기만 하고. 그는 그들 사이에 소중했던 순간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대화들까지 전부 모욕하고 짓밟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차올랐다. 거짓말.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김민재 씨 때문에 겁먹은 거잖아요. 당신은 비겁해. 짝. 서연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하지만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의 분노를 받아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떠나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당신의 평범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이건 경고야. 그는 마지막 말과 함께 김민재가 목숨과 맞바꾼 USB를 챙겨들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공방을 나섰다.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스스로 거세하고 오직 복수만을 위한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위태롭고 고독했다. 공방에 홀로 남은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이 떠난 후 공방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한서연은 부서진 오르골 조각들처럼 흩어진 자신의 마음을 추슬렀다. 그의 잔인한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 너머에 있던 깊은 고통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싹 텄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거나 내쳐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부당함에 맞서는 법을 가르쳤지 숨거나 도망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강지훈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밀어냈다면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훈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전쟁이었다. 강지훈은 숫자와 데이터, 즉 숲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사람과 이야기, 즉 나무를 보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에서 과거 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과거를 잊고 싶어 했지만 몇몇은 그녀의 아버지 한진석 위원장을 그리워하며 작은 단서들을 보태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기억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그러던 중 한 전직 경비반장의 이름이 나왔다. 오 반장. 그는 과거 재개발 부지에서
의심스러운 야간 활동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도시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두려워하던 오 반장은 한진석 위원장의 딸이라는 서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내가 똑똑히 봤소. 박태준, 그 양반이 직접 현장 사무실에 나타났소. 태상개발 깡패 놈들이랑 같이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걸.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에 대책이 사무실에 불이 났지. 모든 서류 증거들이 타버렸다고. 오 반장은 협박을 받고 그날 이후로 숨죽여 살아왔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이었다. 박태준을 범죄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 서연은 오 반장의 증언을 녹음한 뒤 곧장 강지훈의 흔적을 쫓았다. 그가 있을 만한 곳은 뻔했다.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낡은 곳. 그녀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폐쇄된 공장지대의 한 창고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며칠 사이 유령처럼 변해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온몸에서는 지독한 집념과 자기 파괴적인 기운이 풍겼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분노했다. 당장 돌아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숫자만 봤지. 하지만 당신이 놓친 사람들이 있었어.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야. 지훈은 녹음된 증언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게 있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이건 너무 위험해. 서연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날 보호해야 할 연약한 인형 취급 좀 그만할래요? 우리 아버지는 날 겁쟁이로 키우지 않았어.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다고. 한 번만 더 날 밀어내면 내가 직접 이 녹음 파일을 들고 박태준을 찾아갈 거야. 같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싸우든가 아니면 우리 둘 다 같이 무너지든가 선택해요. 그녀의 강렬한 결의에 지훈이 스스로 쌓아 올렸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전사로서 인정했다. 바로 그때 창고 안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지인택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박태준을 차기 회장으로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취임식은 사흘 뒤 지인택 본사 그랜드 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것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두 사람은 창고의 낡은 책상에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온기나 가시 돋친 냉기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한 날카로운 긴장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무기, 한진석의 녹음 파일, 지인택의 내부 데이터, 김민재의 USB, 그리고 오 반장의 증언을 꺼내놓고 괴물의 심장을 향한 마지막 한 방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전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심판의 날. 진택 본사. 그랜드 홀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가 모인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재계 거물들,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단상 위에서 박태준은 성공의 정점에 선 군주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제인텍의 새로운 비전과 정직한 경영을 약속하는 위선적인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나갔다. 그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의 인자한 얼굴이 상영되고 있었다.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반격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연 회장 주방 출입구 쪽 한서연은 케이터링 직원 복장으로 위장한 채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작은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건물 근처에 세워둔 벤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관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굳은 표정의 오 반장이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3분 후에 시작합니다. 위치로 이동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연 회장 음향 장비가 있는 구석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박태준이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박태준은 지인테크를 세계 최고의 정직한 기업으로 이끌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는 순간 그의 뒤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다시 영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박태준의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한진석, 서연의 아버지가 제발 공방만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모습과 함께 태산개발 직원이 그를 협박하는 음성이었다. 이건 위에서 박태준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고. 음성 파일의 마지막 단어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얼어붙었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보안팀에게 소리쳤지만 지훈의 해킹은 그들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 있었다. 스크린은 곧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김민재가 목숨과 맞바꾼 USB 안의 데이터였다. 제인텍에서 태산개발로, 그리고 박태준의 해외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기 쉽게 도식화되어 나타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지훈.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도망자가 아닌 자신의 심판을 위해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경악 어린 시선들을 뚫고 망연자실한 박태준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박태준 회장이 직접 범죄를 지시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입구 쪽을 향해 손짓하자 서연이 굳은 표정의 오 반장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준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에 묻혔다. 지훈이 미리 제보해둔 것이었다. 박태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면서까지 지훈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공허한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그는 혼란을 피해 기둥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 그녀에게 안겨준 상처,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는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이 온 마음을 다한 침묵의 사죄였다. 서연은 고개 숙인 그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보았다. 오만했던 CEO, 복수에 불타던 도망자, 그리고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던 한 남자.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눈물이 맺힌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들의 아픈 과거를 관통하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할게요.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1년 후 봄.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도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사건을 뒤로하고 분주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박태준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주인 잃은 지인택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며 과거의 오점을 지워내는 중이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인택 게이트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1년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유리성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지인택 복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남은 재산을 털어 소월, 수유회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회적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소박한 달이라는 의미처럼 그의 회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작지만 잠재력 있는 청년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했다.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의 마천루가 아닌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는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독단적으로 군림하는 대신 젊은 창업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꿈을 함께 설계하는 멘토가 되었다. 그는 이제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볼 줄 알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김민재는 더딘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지훈이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웃었다. 한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뿌리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인택에서 받은 정당한 보상금과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공방을 열었다. 서연 공방은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그곳은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기억을 치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실력 있는 보건 전문가로서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삶을 모두 지켜낸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폭풍 속의 돛담배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치열한 시간을 함께 통과해온 두 사람은 이제 잔잔한 호수 같은 깊고 평화로운 사랑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일이 끝나면 을의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익숙하게 공방 한쪽을 정리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에 깊이 새겨진 흉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연고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노을빛이 공방 안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절망 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격렬하게 부딪혔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구원이 되기까지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숨쉬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작업을 멈추게 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며칠 밤을 새워 직접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아끼는 호두나무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사랑,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가득했다. 한서연, 당신은 내게 세상을 다시 사는 법을 알려줬소.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평생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서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표정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공방 안에는 향긋한 나무 냄새와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서로의 숨결에 기대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